혜진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게요. 정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순에게는 버려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재래시장, 비닐 천막 밑으로 겨울 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상인들의 준비 소리로 벌써 활기가 돌기 시작했죠. 이곳에서 78세 오정수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작은 단칸방 벽지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냉기에도 이미 익숙해진 몸이었죠. 남편은 10여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정순의 손에는 아직도 봉제 공장 시절의 굳은 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알람 시계가 5시를 알렸습니다. 정수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밥 한 그릇 말아 먹은 뒤 정수는 리어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정순의 발걸음은 익숙하고 꾸준했죠. 정순 아줌매,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시장 입구에 분식집 주인 미자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따라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커피였죠. 미자는 정순보다 10살 정도 어렸지만 이 시장에서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사이였습니다. 정수는 손을 털고 웃었습니다. 내가 뭐 늦잠 자면 밥이 나오나. 커피는 됐다. 미자야, 너도 장사 힘들 텐데. 에이, 아지매는 이 시장의 부적이야. 이거 마셔. 추워 죽겠어. 정수는 커피를 받아들고 잠시 손난로처럼 쥐었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에서 팔뚝까지 스며들었죠. 속으로는 늘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 혜진이는 잘 지내려나. 체면을 그렇게 챙기더니 나 때문에 흠집 나면 안 되는데. 딸 김혜진은 52살의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말끔한 정장, 단정한 화장, 우리 집은 가난한 집 아니에요라는 표정이 몸에 붙어 있었죠. 혜진은 엄마가 폐지 줍는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도 보험사에서의 평판도 자존심도 모두 그 위에 얹혀 있었거든요. 혜진에게는 과거의 가난이 지워야 할 흑역사였고 현재의 안정이 지켜야 할 성과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혜진은 생활비라며 돈을 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죠. 정수는 그 돈을 받으면 봉투를 열어 한 장씩 세어보곤 했습니다. 딸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그 돈을 쓰기가 쉽지 않았죠. 대신 정수는 그 돈을 다시 봉투에 넣고 이불 밑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번 돈은 따로 모았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0,000원, 적게는 5,000원 정도였죠. 그 돈에 딸이 보내준 돈을 보태서 정수는 손주 준호의 학원비를 몰래 넣어주었습니다. 준호는 중학교 3학년으로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공부라도 해야지, 내 딸 혜진이처럼 악착같이 살아야지, 그게 정순이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매일 아침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것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도 참는 것도 모든 게 가족을 위한 일이었죠. 정순에게는 자신의 고통보다 가족의 미래가 더 소중했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정수는 익숙한 얼굴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과일가게 사장님, 생선가게 아주머니, 떡집 할머니까지 모두들 정순을 반갑게 맞아주었죠. 아줌매, 오늘은 좀 따뜻하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바람이 차네요. 오전 시간이 지나고 정수는 본격적으로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뒷골목, 아파트 단지,
주택가 골목길을 차례로 돌았죠. 리어카는 점점 무거워졌고 정순의 등은 더욱 굽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든든했죠. 오늘도 손주 학원비에 보탤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혜진은 재래시장 근처에서 우연히 엄마를 보게 됩니다. 보험 고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차 안에서 힐끗 보인 리어카와 허리 굽은 노인의 실루엣.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너무 익숙했죠.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차를 세우고 다시 확인해 보니 분명히 엄마였습니다. 정순이 리어카 손잡이를 쥐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혜진의 눈에 똑똑히 들어왔죠. 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유지해온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진은 그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고 번호를 눌렸죠. 엄마, 오늘 어디 있었어요? 나 집에 있었지. 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봤어요. 시장에서 폐지 줍고 있더라고요. 정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혜진아, 그게 왜 그런 걸 해요? 내가 돈 보내잖아요. 사람들 보면 어떡해요? 내 얼굴이.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보험사 사무실에 있던 동료들이 힐끗 쳐다봤죠. 내 얼굴이라는 말이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순은 낮게 말했습니다. 너 살라고 한 거다. 내가 힘든 거 엄마는 다 아니까. 아니거든요. 나 잘 살아요. 근데 엄마 때문에 말 나오는 게 싫다고요. 통화가 끊기자 혜진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가 지금 엄마를 미워하는 거야? 아니면 내 과거가 들킬까 무서운 거야?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야근하던 엄마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고도 웃던 모습들. 언제부터인가 그 기억들이 지우고 싶은 과거가 되어버렸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부모님 직업을 물으면 회사 다니신다고 둘러댔던 기억도 났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남편 정태수와 다퉜습니다. 태수의 식당 사업이 잘 안 풀리자 짜증이 늘었거든요. 여보, 당신 보험 실적 좋다며? 대출 좀 더 받지 그래? 미쳤어요? 우리 이미 대출로 목까지 차요. 그럼 장모님한테는? 나이 드신 분들 숨겨놓은 돈 꽤 있다던데. 혜진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요양원 보내면 관리도 편하고 집도 정리할 수 있고. 그 말이 혜진 머릿속에서 완벽한 해결책처럼 들렸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면 폐지 줍는 것도 끝나고 체면도 지킬 수 있고 혹시라도 엄마에게 숨겨둔 돈이 있다면? 혜진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엄마도 78세인데 요양원이 더 안전할 거야. 이건 효도야. 진짜 효도. 다음 날 혜진은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곳에서 상담 직원이 말했죠. 24시간 간병 서비스에 식사, 목욕, 건강관리까지 전문적으로 해드립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예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마음을 굳혔죠. 그날 저녁 혜진은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정수는 TV를 보고 있었는데 혜진이 들어오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혜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엄마, 제가 생각해보니까 혼자 계시면 위험할 것 같아서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정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야 하냐? 엄마,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넘어져도 내가 감당할 일이다.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제발 내 말 좀 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정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든 게 나 때문이냐?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이틀 후 혜진은 태수와 함께 엄마를 설득하러 갔습니다. 태수가 먼저 말을 꺼냈죠. 장모님, 요양원이 정말 좋아요. 같은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혜진이 나섰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저도 매일 걱정되고. 걱정? 내가 폐지 주어서 창피한 거 아니야? 혜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순이 이어서 말했죠. 혜진아, 엄마가 그렇게 부끄럽냐?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살아있는 게 짐이야? 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요즘 세상에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그리고 이 집도 정리해야 할 것 같고. 정수는 태수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집을 왜 정리해? 아, 그게 아니라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그때 혜진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제발이요. 정수는 딸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딸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걸. 일주일 후 혜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 입소 서류를 들고 있었죠. 엄마, 결정하셨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편한 대로 해라.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혜진이 어렸을 때 사진들, 봉제 공장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며칠 뒤 혜진은 엄마를 모시고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요양원 로비에는 트로트가 흘렀고 벽에는 어르신 사랑합니다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오시면 식사, 목욕, 건강관리 다 해드려요. 간호사가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들이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죠. 정순의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낯선 할머니 3명이 누워 있었고 TV에서는 옛날 가요 프로그램이 흘렀어요. 정수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그리고 침묵. 혜진은 엄마의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불편함을 느끼며 서둘러 말했죠. 그럼 저는 가볼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순에게는 버려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딸한테 짐이 됐구나. 이제 나 없이 편하겠지. 첫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의 코 고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모든 게 낯설었죠. 집에서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습관 때문에 눈이 떠졌는데 여기서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아침이에요. 식사 시간입니다. 간병인이 정순을 깨웠습니다. 식당에서는 할머니들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정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살았어요. 아, 시장. 좋겠네요. 저는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혼자 있기 힘들다고 여기 왔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혼자 있기 힘들어서 왔는데 자신은 딸에게 짐이 되어서 온 거였으니까요. 오후에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들, 오늘은 노래 교실이에요.
진행자가 밝게 말했지만 정수는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죠.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도 보였어요. 정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정수는 간병인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도 될까요? 어르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외출이 어려워요. 그럼 딸한테 연락해서 일단 적응 기간이니까 일주일 정도는 시설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수는 갇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유롭게 시장에 나가던 생활이 그리웠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엄마가 요양원에 간 뒤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시장에서 폐지 줍는 모습을 볼 일도 없고 동료들에게 들킬 걱정도 없었죠. 보험 상담을 할 때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김 과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별일 없는데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고 계실까? 그래도 전문가들이 돌봐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어르신이 오늘 외출을 하셨는데 아직 복귀를 안 하셨어요.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외출이요? 못 나가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어르신이 너무 답답해 하셔서 잠깐 산책하시겠다고 하셔서 허락했는데. 혜진은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을지 뻔했거든요. 그리고 시장 한복판에서 정순을 발견했습니다. 정순은 분식집 앞에서 미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통장을 들고 있었죠. 미자야, 이번 달은 이걸로 처리해라. 세입자들한테도 말해주고. 아침에 요양원에 계신다며. 왜 나오셨어요? 혜진은 그 통장이라는 단어에 귀가 번쩍했습니다. 엄마가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뭔 통장이지? 혜진이 다가가자 시장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분이 딸이래. 예쁜데 엄마는 폐지 줍고 요양원 보냈다며. 불쌍해라. 혜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정수는 혜진을 보며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창피한 건 엄마가 아니야. 그 말에 혜진의 자존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럼 뭐가 창피한데요? 엄마는 나한테 뭘 숨긴 거 없어요? 정수는 잠시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혜진은 그 통장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태수 말이 맞는 건가? 엄마가 정말 돈을 숨겨둔 건가? 엄마, 그 통장 뭐예요? 왜 미자 아주머니한테 주는 거예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끼어들었죠. 혜진 씨, 아침에는 우리 시장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통장은 됐어요. 혜진이 미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요양원으로 가요. 정수는 마지막으로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얼굴들, 따뜻한 시선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딸의 차가운 표정 앞에서는 모든 게 무력했습니다. 미자야, 나중에 연락할게.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혜진은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죠. 엄마가 뭘 숨기고 있는 거지? 그 통장에는 얼마나 들어있을까? 왜 시장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요양원에 도착해서 혜진은 간병인에게 단단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외출 허락하지 마세요. 제가 허락할 때까지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갇힌 거구나. 딸한테 완전히 버려진 거야. 혜진은 엄마를 요양원에 다시 데려다 준 뒤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함이 더 커졌죠.
엄마가 가지고 있던 그 통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대체 무슨 돈이길래 시장 상인에게 건네는 거지? 다음 날 혜진은 남편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통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태수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진짜요? 얼마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 상인한테 주더라고요. 뭔가 관리하는 것 같은데. 관리? 설마 건물이라도 있는 건가요? 혜진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폐지나 주우면서 어떻게 통장을 관리할 수 있을까?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죠. 장모님 집 한번 가서 찾아봐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이틀 후 혜진과 태수는 정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혜진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보, 여기부터 찾아봐요. 태수가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침대 밑을 살펴봤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과 오래된 이불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불 사이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뭐가 있네요? 혜진이 꺼낸 건 낡은 수첩 한 권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세 70, 전기 20, 수도 15, 미자네 30, 상인의 50 그리고 맨 아래에는 준호 학원비 50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태수가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월세라고 되어 있네요. 엄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태수는 흥분했습니다. 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노인들 숨겨놓은 돈 있다고. 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돈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도 들었고, 동시에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죠. 여보, 이거 빨리 처리해야겠어요. 장모님한테 물어보면 안 준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요? 일단 통장부터 찾아야죠. 분명히 어디 숨겨뒀을 거예요. 두 사람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찾을 수 없었죠. 대신 오래된 봉제 공장 사진들과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젊은 정수는 미싱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그 사진을 바라봤죠. 어린 시절 밤늦게 일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요. 빨리 찾아봐요. 태수의 말에 혜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죠.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만 원짜리 10장 정도였어요. 이것 봐요. 여기도 돈이 있잖아요. 혜진은 그 돈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보낸 생활비를 엄마가 쓰지 않고 모아둔 거였거든요. 그때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어르신이 많이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요. 식사도 거의 안 드시고. 혜진은 짜증이 났습니다. 잘 달래주세요. 그러라고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르신이 자꾸 시장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뭔가 해결할 일이 있다고. 절대 안 돼요. 밖에 못 나가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혜진에게 태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한테 직접 물어봐요. 통장이 어디 있는지. 그럼 안 준다고 할 텐데요? 아니에요. 잘 설득하면 될 거예요. 우리도 빚 때문에 힘들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면. 혜진은 고민했습니다. 엄마에게서 돈을 받는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늘어가는 상황에서는 절실했거든요. 다음 날 저녁 혜진과 태수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며칠 사이에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딸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왔구나. 잘 지내냐? 엄마, 여기서 생활은 어때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응, 괜찮다. 정수는 짧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태수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정순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빚이 좀 있어요. 혹시 장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돈이 없다. 혜진이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집에서 수첩을 봤어요. 월세 받는 게 있더라고요. 정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집에 들어갔냐? 엄마 몰래 들어간 건 아니고 청소하러 갔다가 우연히. 거짓말하지 마라. 정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태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돈은 너희가 가져갈 돈이 아니다. 왜요? 엄마 돈이잖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못 준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혜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돈인데 왜 딸에게 줄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 말에 태수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이도 당신 딸이잖아요. 그래서 더 못 준다고 했다.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혜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뜻이에요? 왜 저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수는 입을 꾹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점점 화가 났죠. 장모님, 저희도 빚쟁이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왜요? 돈 많이 있으면서. 그때 정순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사위도 아니야. 태수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딸한테 빚 떠넘기고 내 돈까지 탐내는 너를 사위로 인정 못하겠다. 혜진이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하지만 태수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그 통장 어디 있는지 알아낼 거예요. 태수는 정순의 침대 옆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마구 뒤지며 통장을 찾았죠. 뭐 하는 거야? 정순이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을 거 아네요. 태수가 서랍을 완전히 비우자 그 안에서 작은 통장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찾았다. 태수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순이 처음으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그 과정에서 정순이 일어나려다 휘청했고 침대에서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손목을 바닥에 찌우며 아 하고 신음했죠. 엄마. 혜진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뛰어왔고 곧바로 응급차가 불렸습니다. 혜진은 머리가 하얘졌죠. 엄마가 다친 건 자신들 때문이었으니까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손목에 실금이 갔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심장도 좋지 않고요. 혜진은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통장을 움켜쥐고 있었죠. 병실에서 정순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손목에는 부목이 감겨 있었고 혜진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정수는 대답 대신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통장을 펼쳐보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잔액이 별로 없는데요? 혜진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월세가 들어오는 기록은 있었지만 나가는 기록도 많았어요. 그것도 매달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가고 있었죠. 엄마, 이 돈 어디에 쓴 거예요?
정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화를 냈습니다. 장모님, 도대체 뭐에 그렇게 돈을 쓰신 거예요? 월세 받으면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세요? 그때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른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혜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얘기세요? 건물 있으면서 왜 폐지를 주어요? 왜 우리한테는 돈을 안 주려고 해요?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그 건물은 내 것만이 아니야. 뭔 소리예요? 옛날에 봉제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들이랑 돈 모아서 산 거야. 혜진과 태수는 멍하니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외환위기 때 공장이 문을 닫았어. 언니들 다 흩어지고 어떤 언니는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지.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그 뒤로 마음에 빚이 생겼어. 그래서 그 건물 월세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로 했지. 시장 상인들 힘들 때 공부하는 애들 학원비, 혼자 사는 할머니들 병원비. 태수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럼 남의 돈을 왜 관리하세요? 남의 돈? 정순이 태수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내 친구들 몫이야. 살아있는 사람들 몫이고. 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폐지를 주어서 손주 학원비를 댄 게 아니었어요. 건물 월세로 관리하고 있던 돈에서 내준 거였죠. 그럼 엄마는 왜 폐지를 주었어요? 그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내 돈이 필요하면 내가 벌어야지. 혜진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진짜 모습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태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힘들면 좀 도와주시는 게.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예, 엄마. 너한테는 정말 못 줘. 왜요? 내가 그 돈을 받으면 나랑 똑같은 죄를 짓는 거야. 혜진은 엄마의 말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그 무거운 짐에서 지켜주려 했던 거예요.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혜진은 엄마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태수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죠. 장모님, 그래도 혜진이는 당신 친딸이잖아요. 친구들보다 가족이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고? 너는 내 딸을 뭘로 보냐? 당연히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장모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도움? 정순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내 딸한테 기생충처럼 매달려 있잖아.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사업 실패한 것도 내 딸 탓으로 돌리고 빚 갚을 돈도 내 딸한테 요구하고 이제는 내 돈까지 노리고. 혜진이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수는 계속했습니다. 혜진아, 너 남편 보라. 지금 눈에 뭐가 보이냐? 혜진이 태수를 바라보니 정말로 태수의 눈에는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엄마의 사정이나 아픔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죠. 태수가 발끈했습니다. 장모님이 너무하시네요. 저도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고요. 가장? 정순이 비웃었습니다. 진짜 가장은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야. 가족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죠. 엄마, 할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요양원에서 연락 왔는데.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할머니 왜 요양원에 계세요? 집에 혼자 계시는 게 더 좋아하실 텐데. 그 말에 혜진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들도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통화를 마친 혜진에게
정순이 말했습니다. 혜진아, 준호 학원비는 누가 내줬는지 아냐? 엄마가 내주신 거 알고 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폐지 주어서 번 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건물 월세에서 나온 거였죠. 엄마, 그럼 그동안 저희가 받은 도움이? 응, 내 친구들 몫에서 나간 거야.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이해가 안 가네요. 남들은 도와주면서 왜 저희는? 정순이 태수를 쏘아봤습니다. 너 같은 인간한테 내 친구들 피와 땀으로 모은 돈을 줄 수는 없어. 장모님, 나가라. 내가 죽어도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태수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태수는 혜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여보, 집에 가요. 이런 할머니 모시고 살 필요 없어요. 뭐라고요? 혜진이 놀랐습니다. 요양원비도 앞으로 안 낼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태수는 정순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돈 있으면서 딸도 안 도와주는 할머니. 그렇게 살다가 혼자 죽어요. 그 순간 정순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죠. 엄마,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정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혜진은 태수를 밀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엄마가 이렇게 된 거. 내가 뭘 잘못했어요? 사실만 말한 건데.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태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죠. 후회하지 마요. 나 없으면 당신 혼자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혜진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생명유지장치의 신호음만 삐삐 울렸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한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깨어나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정순이 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혜진아, 엄마 말씀하지 마세요. 너는 그 사람이랑 살지 마라. 엄마, 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혜진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얼마나 많은 걸 감당해 왔는지를. 건물 월세를 관리하며 느꼈을 부담감, 친구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딸에 대한 사랑까지. 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정순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제야 아냐?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아라.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 것 같았거든요. 이틀 후 정순의 상태가 안정되자 혜진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태수와 제대로 맞서기로 한 거죠. 혜진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분식집 미자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미자는 혜진을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혜진 씨, 아줌매는 어떻게 되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미자, 아주머니, 엄마 얘기를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미자는 혜진을 분식집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젊은 정순의 모습도 있었죠. 아지매가 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 때 봉제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아지매 친구분들이 다 흩어지고 어떤 분은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혜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지매가 그 뒤로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사셨어요. 살아남은 친구들이랑 돈을 모아서 이 근처에 작은 건물을 샀는데 그걸 아지매가 관리하게 된 거예요. 그 건물 월세로 뭘 하신 거예요? 시장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셨죠. 장사 안 되는 상인들한테 미천 꿔주시고 공부하는 애들 학원비 대주시고 혼자 사는 할머니들 병원비도 내주시고 미자가 작은 장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정순이 도와준 사람들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준호 학원비도 여기 적혀 있네요. 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폐지 주어서 손주를 도운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일을 하시면서도 가족을 챙겨주신 거였죠. 그런데 혜진 씨, 요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아지매가 요양원에 계시니까 월세 관리를 누가 해야 할지 그리고 도움받던 사람들도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때 혜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였어요. 여보, 어디 있어요? 빨리 집에 와요. 왜요? 장모님 통장 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돈을 못 빼겠대요. 본인이 와야 한다고. 혜진은 화가 났습니다. 당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 빚 갚아야 하는데. 당신 혼자 해결하세요. 저는 더 이상 모르겠어요. 뭐라고? 당신이 나버린다고?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버려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태수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장모님 통장은 내가 가져갈 거야. 전화가 끊어진 후 혜진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수가 엄마를 찾아갈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정말로 태수가 정순 앞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은행에서 본인이 와서 도장 찍으라고 해요. 빨리 가죠.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간다. 왜요? 돈 좀 빌려달라는데. 빌려주는 게 아니야. 너는 떼먹을 거잖아. 태수가 화를 냈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하시네요. 그때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여보, 장모님 좀 설득해요.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 우리 이혼해요. 뭐?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엄마한테서 돈을 뜯어내려는 당신이 역겨워요.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모든 게 잘못됐어요. 당신은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만 하잖아요. 정순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혜진아, 괜찮냐?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태수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좋아. 그럼 나는 장모님 통장 가지고 간다. 태수가 통장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절도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저 사람이 우리 엄마 통장을 훔쳐가려고 해요. 태수는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사위라고. 사위가 장모 통장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나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게 통장 반납하시고 앞으로는 어르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태수는 결국 통장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혜진에게 소리쳤죠. 후회할 거야. 나 없으면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보죠.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아볼게요. 정수는 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날 밤 혜진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어떻게? 엄마가 하시던 일 제가 이어받을게요. 그 건물 관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 말이에요. 정수는 놀랐습니다. 너가?
네. 엄마 혼자 그런 무거운 짐을 지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제가 함께 질게요. 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몇 달 후 서울 변두리의 재래시장에는 따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수는 요양원이 아닌 시장 근처 작은 공동 돌봄주택으로 옮겨 살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와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든 공간이었죠. 혜진이 직접 알아보고 준비한 곳이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혜진이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혜진아, 너 회사는? 나 때문에 지각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이제 시간 맞춰서 다닐 수 있어요. 정수는 여전히 아침마다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리어카 대신 작은 장부와 수첩을 들고 있었죠. 건물 관리와 후원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미자야, 이번 달도 힘든 집 있으면 말해라. 아침에, 이제는 혜진 씨가 직접 챙기잖아요. 정순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해야 마음이 놓여. 혜진은 매주 토요일마다 시장에 와서 엄마와 함께 일했습니다. 예전처럼 체면을 위해 시장을 피하지 않았죠. 정장 대신 편한 옷차림으로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혜진 씨, 오늘은 어묵 먹고 가요. 고마워요. 제가 계산할게요. 됐어요. 아침의 딸인데 뭐 받아요. 혜진은 그 말이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손주 준호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아빠랑 이혼했다며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랬단다. 괜찮으세요? 엄마는요? 내 엄마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이제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제 학원비 대주신 거 감사해요. 어떻게 갚아드릴까요? 정수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면 돼.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도 힘드실 텐데.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보람 있어. 너 같은 착한 애가 잘 자라는 걸 보면 마음이 뿌듯하거든. 그때 혜진이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장을 본 봉지들을 들고 있었죠. 준호야,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엄마, 혼자서 괜찮으세요? 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저녁을 준비하면서 혜진은 엄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김할머니 수술비 지원해 드려야 해요. 응, 알고 있어. 통장에 돈 있지? 네, 충분해요. 그런데 엄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 돈의 진짜 가치요. 예전에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정수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거야.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힘든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다행이었어. 그날 밤 정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봉제 공장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혜진도 옆에 앉아 함께 봤습니다. 이분들이 엄마 친구분들이세요? 응. 다들 고생 많이 했어. 어떤 언니는 이제 세상에 없고, 그분들도 엄마가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거 좋아하실 거예요. 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진아, 너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저야말로요. 엄마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며칠 후 시장 상인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정순과 혜진을 위한 감사 인사였죠. 아침에
혜진 씨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도움받았는지 몰라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시장이 따뜻해요. 혜진은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장이 부끄러운 곳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소중한 곳이 되어 있었거든요. 정순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었어요. 아지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혜진과 정수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매우 행복해. 저도요. 엄마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수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라.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엄마. 엄마처럼 살아갈게요. 재래시장 스피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렀습니다. 그 소리 위로 모녀의 발걸음이 겹쳤죠. 가난했던 과거는 더 이상 숨겨야 할 흉터가 아니라 서로를 살린 소중한 기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지 줍던 어머니?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동네를 살린 천사였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